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엄길청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두 3번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입니다. 현재 이 방송은 전국의 KBS와 MBC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토론자 5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좌석순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이 발언 순서와 좌석은 모두 사전 추첨에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정책위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의 강재규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우대창 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정책위 의장 설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책을 큰 틀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다시 강론으로 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 의제는 이 경제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패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식은 먼저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각 1분 30초씩 답변하신 후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이 총론 토론과 강론 토론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이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 투자와 고용과 소비의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고 모두들 믿고 있습니다만은 새 정부는 현재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의 틀을 제시하면서 경제 회생에 대한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놓고 경기 침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양극화 확대와 같은 다른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이제부터 각 정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기업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기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권선택 정책위 의장 답변하시죠. 예.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러 사태들, 예를 들면은 인수위에서의 어설픈 정책 발표, 그리고 조각 과정에서의 파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국민들은 과연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또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되겠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만 보더라도 친기업 정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어떤 친재벌 정책, 대기업만 살리면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깔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60년대, 70년대의 토목공사, 대우나 같은 사업을 강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반시장적 조치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시장경제를 강조하지만은 원칙이 있고 그야말로 균형감각이 있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약자를 위한 보호대책,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선진당은 반드시 제1야당이 돼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야말로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장 답변하시죠.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제는 선진국처럼 완화하고 세금 부담은 우리 경쟁국가 수준으로 낮추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한테 새로운 시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기업 투자 환경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시장 쪽에는 FTA를 대거 확충을 해서 체결하도록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중산층을 육성을 하고 또 핵심 부품 첨단 소재 산업 육성하고 또 고급 서비스 산업 창달시켜서 내수 시장을 많이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에 걸쳐서 리스크를 줄여줘서 수익 모델을 많이 만들어줄 생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 집약형 또 장기 자금 공급 체계를 개선할 거고 투자 펀드 같은 이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서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또 지금 산업을 확장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고용 창출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창조한국당 강재규 최의장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강재규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토목 사업을 통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방편적인 토목 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우리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우리 금수강산을 콘크리트로 도배질하고 숭례문이 불에 타 쓰러졌듯이 수천 년, 수만 년 흘러온 한강과 낙동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런 정책에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은 불도저나 시멘트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이런 정책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를 해서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반드시 건설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민주당의 우재창 정책조정위원장 답변하시죠. 네. 반드시 지난 정부에서 취해온 정책과 효과를 먼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해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여정부의 최대 공이 무엇이냐? 저는 선진국형 혁신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06년도 23위에서 07년도 11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 제3단계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수많은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FTA를 추진해서 그동안 상당히 혁신주도형 경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 관은 이러한 혁신주도형 시스템을 제도를 만드는 내 여념이 없는 몰두한 반면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기업이 정작 활동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라든지 또는 자생력이나 혁신 능력이 없는 그런 주체들, 소위 말해서 서민 경제를 돌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앞으로는 뭐냐면은 이 경제 개발 주체들이 최대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제도의 성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노동당의 이영수 정책위의장 답변하시죠. 예.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 이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이 활기찬 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또 수년 동안 경험해 왔듯이 기업이 잘 된다고 우리 서민 경제가 나아지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업만 잘 된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험해 왔던 바입니다. 경제 성장률의 수치는 그동안 해마다 5%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치는 조금 더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를 살리는 진보 경제 성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 성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부자만 그리고 대기업만을 위한 그런 성장이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들이 함께 사는 그런 경제 성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기업만을 위한 그런 규제 완화 정책이 아니라 88%의 전체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정책부터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5분의 정책의장들께서 이 기업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금 밝히신 기본 입장을 토대로 해서 이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한 1분씩 5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1분 시간이 짧다고 생각되시면 2분까지는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번 발언하신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뒤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론 토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제의 큰 틀 위주로 이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 무대의 앞쪽에 보시면 토론자의 이름과 자녀 발언 횟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토론자는 앞의 토론자의 그 말미에 저한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과 횟수를 고려해서 제 나름대로 지명의 순서를 정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첨에 의해서 한나라당 이양구 정책위 의장부터 발언하시죠. 그러면은 모두 각각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까?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 입장을 더 설명하셔도 좋고, 아까 모두 설명과 관련해서 큰 틀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각 당에 대해서 토론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들은 기업 투자 환경을 좋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믿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업이 잘 돼도 결국은 고용이 잘 안 될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걸 문제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동시에 고용을 많이 하는 방식의 성장 구도를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하겠는데 우선 우재창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권이 잘한 게 또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투자는 굉장히 둔화됐고 외국 자본 유치 실적이 그렇게 나쁜지 그런 데 대해서 좀 충분히 해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강재규 의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투자, 교육 투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그럼 뭐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순 의장 대설이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이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 성장 방식이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민노당이 그동안에 주장하던 걸 상당히 많이 정책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우재창 의장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공은 이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과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경제 주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적었다. 특히 이제 양극화로 고생하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무래도 좀 모자랐고 미흡했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투자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10,000에서 $20,000 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설비 투자 증가율이 거의 10% 육박합니다. 근데 저희는 3% 정도로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역시 또 소비 역시 한 2.1%로 그래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이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 또 중소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또 자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또는 국민 부담, 소위 말해서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내려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를 안정화시키고 그것이 또 선순환 구조로 다시 또 이 고용이 증대되게 하고 투자를 증대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통합민주당의 우재창 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강재기 위원장, 그럼 다음 자유한국당에서 답변하시죠. 네, 그 이한규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창조한국당은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생태 파괴적인 그런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유가 있다면은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그 재정을 투자하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한다 해도 요즘은 좀 전에 그 말씀도 계셨지만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들은 1년에 12,000명씩 뭐 2만 명씩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신규 사원들을. 그러나 오늘날은 거의 신규 사원 채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근의 실업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기초자회단체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들, 이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을 취직을 못 시키고 이래서 실업자가 지금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 그런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장께서 답변하시죠. 예. 우리 경제는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는 성장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항상 낮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용을 높이는 성장을 하시겠다고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서민들이 경제가 살았다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보장된 성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나라당이 지금 그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정제 폐지 또 이 법인세 인하 금산 분리 완화 뭐 이런 정책은 사실 1, 2%에 불과한 그런 이제 대기업들 위주의 정책일 뿐이지 고용을 보장하는 그리고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지금 내놓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더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싶고요. 지금 우리의 고용 좀 사정이 어떤가 하면 얼마 전에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ILO하고 EU의 연구를 참고로 해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2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고용의 질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고용 안정이 최꼴찌고 또 근로조건이 꼴찌이고 고용 평등이 꼴찌입니다. 여러 가지 고용 기회나 능력 개발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 그 공식적인 정부의 그 실업률을 보면은 3.2%에 불과하지만
이런 먹고 살기 힘든 임금을 받고 아주 단시간 노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11.7%에 이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선진당의 예. 우리 권선택 의장도 예. 참여하시죠. 이한구 의장께 좀 묻겠습니다. 좀 궁금한 건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임기 중 평균 7%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당선되자마자 7%가 6%로 다운이 됐고, 또 어저께는 또 우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께서는 6%는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처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금년도 성장률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대외 경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임기 중 평균 7%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의 경우에는 무려 한 10% 정도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잠재 성장률의 거의 2배 정도에 달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떤 조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인위적인 경기 조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신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747은 공약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이미 저희들이 공약 발표할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희 당에서 할 때 이미 바꾼 것을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7% 성장한다는 게 임기 중 평균은 우리 목표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6%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갈 수도 있고, 여건은 무지하게 나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 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서 성장률을 최대한도로 높이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성장률이 높지 않으면은 일자리 창출이 원만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인위적인 경기 부양 갖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 또 비생산적인 요소, 이런 거를 대폭 바꾸면서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를 혁신시켜서 정부의 국제 경쟁력부터 올려놓겠다.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급을 시켜서 거기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은 성장 동력이 되면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분야가 노동 분야가 있고, 또 여성의 인력 문제가 있고, 또 지방의 경쟁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들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대폭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굉장히 자세한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들 홈페이지 오시면은 아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우재창 의원님 답변하신 것 중에 규제 완화하고 세제 개편해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권 회장께서 조금 더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강재규 의장한테 전하겠습니다. 비전하고 공약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공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표를 막기 위해서, 표를 의식해서 한 공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제대로 정책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총선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선이 끝나면은 그야말로 5%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물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물가 앙등의 원인이 원자재가라든가 고유가 이런 데 원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내적인 여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정책, 예를 들면은 새로운 아주 거대 부처의 탄생, 또 하는 물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것의 기능 축소, 이런 것도 무관치 않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국민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도 물가를 부처질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것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하다가는 전국토를 투기장함으로써 또다시 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강재규 의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 한나라당 그리고 통합민주당에서는 그 한미 FTA의 빠른 체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분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미 FTA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특히 그 FTA 조항에 들어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이것은 우리 국가 법령의 개정을 수십 가지 개정토록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법 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공공정책,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조항이 있죠.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 농민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국가 정책의 제동이 걸릴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이 체결이 되면은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에 의해서 한미 FTA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헌법을 개정하자는 이런 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FTA 체결로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농민 문제라든지 수산, 축산, 중소기업인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우리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한미 FTA를 두고 완전히 연정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의장께서는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을 하시고 우선 우리 우 위원장부터 답변하시죠. 예, 한미 FTA는 대단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정말 정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일반 국민 할 것 없이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FTA 타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서비스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대중국, 대일본의 소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문호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점을 넘어서 심지어 한미 간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취약 부분들,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영순 의장께서 좀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한미 FTA는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벌어졌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이런 양극화에 대한 해소 대책은 내어놓지 않은 채 더욱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이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 양극화 해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학계 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를 위한 그런 친기업적인 정책만 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도 규제 완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규제 완화를 하기 이전에 시장이
시장이 충분히 견제와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그런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한 이후에 이중 규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장 경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자만 살아남을 것이고 그 승자만 우대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돼서는 양극화 해소가 안 될 것이죠.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권선태 의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한국 FTA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조치뿐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에 거쳐서 아주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대단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찬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형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라든가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이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해서 그 다음에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사전 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다음에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재창 위원장께서 예, 제가 이한구 의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6%냐 7%냐 실사칠 공약 이것은 대충 처리하신 거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비전이죠, 사실은요. 특히 올해같이 대내 여건이 서브프라임이다. 중국 시장이 특히 올림픽 이후에 특수가 꺼지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자, 한나라당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성장 위주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영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밀한 중소기업 정책이 있느냐, 또 과연 참여정부와 차별된 복지정책이 과연 있는 것이냐, 또는 양극화 대책이 있는 것이냐, 본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한구 의장께서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1분 동안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입장을 밝혀주시죠. 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안 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잘 보시면은 우리 정책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또 성장만 생각한 게 아니다는 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정책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한때 이거 검토하면서 이게 민노당조차도 부러워할 정도의 복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자세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양극화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자리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일 거고,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까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고용 친화적인 성장 정책을 하겠다 하면서 서비스 산업하고 중소기업 얘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기업들에 대한 보험료, 사회보험료 대납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 그러면은 많이 소기업들조차도 고용을 늘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강 위원장께서 얘기를 다시겠습니다. 예.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내지는 투자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분권 내지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내지는 행복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도 지역에서 지방분권운동 지역 상임대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지금만 해도 인구가 48%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요. 2020년이면은 52% 이상이 서울로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인구 비례로 이제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정책 이것이 왜곡될 수 있는, 지극히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집권 당이라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 운용의 큰 틀에 대해서 우리 주요 정당의 정책위 의장들의 모두 토론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이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의장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그 유명한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창조적인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지금까지 경험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나라당이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만들기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한테는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느껴지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출자 총액제, 뭐 금산분리 완화, 뭐 이런 것들만 들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이겁니다. 책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런 정책이 정리해 있는 것보다는 가장 우선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우선해서 실현해야 될 정책에 이런 서민을 위한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네, 권 의장, 네. 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시장 경제라고 하는 원리 원칙에 맞아야 되겠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특히 아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은 심각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대전인데 몇 개 기업 많았는데 지금 대전으로 충청권으로 이전을 생각했던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암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을 어느 정도 살려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이 죽고 나서 수도권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공장 총리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보완 문제 이것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 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제도는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한나라당도 그걸 갖고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또 양극화에 대한 대책 이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저희가 참여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혁신 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제도를 만들어냈지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제가 봐서는 이 한나라당에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너무 친대기업적인 정책 또는 성장주의 정책 그것이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차 공직선거정책 토론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책에 대해서 주요 정당의 정책위 의장을 초대한 자리에서 여러분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두 토론으로 정책의 큰 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섹션을 나눠서 차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토론을 해주시고 이 다음엔 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했던 기업 정책 중에서 우선 대기업 정책은 지금 몇 가지 현안들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대기업의 이 금산분리 문제라든가 출자 총액 제한 문제, 또 일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문제, 또 최근 이 경기 침체로부터 불거진 이 법인세 인하 문제 등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정책은 각 정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정부 여당 입장은 또 어떤 것인지 각 정당 토론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는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그럼 먼저 추첨순에 의해서 강재규 의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창조 한국당은 워낙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했고, 지난 대선 공약 사항으로. 그리고 또 그러한 대선 공약 사항이 불과 2개월 전에 경향신문이나 MBC로부터 1위 공약 평가를 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소기업 정책이 이제 충실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저희들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살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발전하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사회 투명성 국제 협약인 글로벌 컴팩트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벌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 이걸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 네. 자, 그럼 대기업 관련 정책 어느 분부터 또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이장 먼저 하시죠. 예, 이 대기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10년의 그런 이 침체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 중심으로 이 뭔가 끊임없는 구조조정, 기술 혁신,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익 마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들이 살아나면서 이제 사실 일본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저는 대기업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투자도 말입니다. 대개 대기업 투자와 연계해서 60%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가 돼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법인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R&D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세금, 세액 공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선두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서비스 산업의 진입 규제를 상당 부분 헐어야 됩니다. 헐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저는 물론 권선택 의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은 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폭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지방의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 죽고 수도권도 죽이면서 결국 국가 정체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살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 수도권에 소위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서 또 규제하는지 않으면서 이쪽을 살려나가는 방법, 그것이 결국은 대기업 투자 활성화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양구 의장, 네,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기업 정책은 뭐 극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정책은 없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대기업들과 관련해서 특히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 선진국에서 대기업들을 다루는 그런 법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국내에 와서는 외국 기업과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이 오히려 외국 기업보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첨단 업종 투자 문제나 또는 출자 총액 제한 문제나 금산분리 완화의 금산분리 제도의 단계적 완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줘야 되겠고, 또 고급 서비스 시장에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를 대폭 해주고, 또 그것도 물론 세계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그러면 주로 사람을 잘 키워주고 또 초기 제품 시장 같은 거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미래 성장 산업의 대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자꾸 등치는 그런 일은 이제 못하게 만들 겁니다. 확실하게 빨리 적발해서 불공정히 경쟁하는 것은 엄격히 처벌되도록 하면서 또 중소기업을 상생 경제 체제의 테두리 속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일은 적극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 그래서 종업원 훈련을 해준다든지 R&D를 공동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지원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선진당 대기업 정책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거, 협파하겠다는 거,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규제 완화에도 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 완화가 있고요. 그야말로 무건칙하고 무모한 그런 규제 완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후자 쪽은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재창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 규제 완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을 보아야 됩니다. 완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처지로 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방을 모두 죽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 소속된 통합민주당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지금까지 견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행정 수도를 추진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정치 기능, 행정 기능을 빼내고 규제 완화를 대폭시키자. 이렇게 되면 경제력이 살아나서 수도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 정책에 관한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민노당의 대기업 정책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재벌 대기업의 폐해로 인해서 지난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 1인 그 독재 경영 체제, 그 문어발식, 그 독식하는 그런 경영 구조, 그다음에 정경유착 등 뭐 부정부패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구조화되고 권력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삼성의 문제를 보면 분명하게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문제 지금 뭐 특검을 하고 있지만요. 이건희 회장의 그 개인 그 황제 경영이 문제입니다. 삼성 대기업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장 일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일가의 그런 경영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기업 전체가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그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불법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불법 비자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검찰이나 뭐 이 정치권 등 이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정부패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이 대기업 정책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삼성에 대한 문제부터 올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구조가 대충 또 그냥 뭐 이 잘못이 없음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대기업의 앞으로의 이런 경영 개선이나 구조 개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변화가 돼야지만 중소기업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게 전반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선택 의장 뭐 추가로 좀 참여하시죠. 예, 그 대기업 규제 완화 조치 중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다 좋은데요. 금산분리 완화 정책, 그 전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은행이 대기업이 은행을 보유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 특검에서도 아는 거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삼성 관련된 금융 계열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은행을 뱅크라고 합니다. 이 뱅크라는 것은 뚝인데요. 이 뚝이 무너지면은 해당 기업 다 망합니다. 또 재벌 기업이 망하면은 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우재창 조정위원장께서 참여하시죠. 네. 그 한나당이 이한구 의장께서 대기업 정책이 없다. 대기업 정책이 없습니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랍니다. 법인세란데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0%가 내리겠다. 매년 1% 내리겠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이런 것인데, 자, 지금 법인세율이 물론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도시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비쌉니다. 높지만 OECD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낮습니다. 이런 것이고, 지난 2005년도에 한나라당이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법인세를 2% 인하해 드렸어요. 그것이 과연 투자 활성화 됐느냐?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1% 낮출 때마다 세수가 1조씩 감해집니다. 그리고 법인세 보면요. 대부분 수익이 500억 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 법인세의 60% 이상씩 냅니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가 부진한 쪽은 어디냐?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주의하지 않고 대기업만 살찌우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이한구 의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금산분리 문제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경제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업자본이 소유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폐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역시 답변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한구 의장. 예. 우선 아까는 또 세금 낮추자고 또 그러셨는데 또 갑자기 이거는 또 R&D 아니 그게 아니고 맨 먼저 논의할 때 경제 활성화 얘기할 때는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내려야 된다고 그러시더니 또 이거는 법인세를 인하는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지금 우리 경우는 높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 아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어디 가서 투자하고 싶으냐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이 법인세율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 이런 그런 입장이고요. 이게 인하해 봤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 노무현 정권 하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효과 없었어요. 왜 효과 없었느냐 하면은 다른 조치를 기업들 아주 김새는 조치를 골라서 해서 그게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활력 조치도 취하면서 세금 인하 조치 같이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대기업만 살찌는다고 그러시는데 법인세율 인하하면 왜 대기업만 살찝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세율을 이것보다 더 과감하게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최저세 더 인하할 거고요. 그리고 R&D에 관계되는 세제 지원도 중소기업은 더 과감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살찐다는 이런 비판은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산분리는 세계적인 추세, 금융산업을 제대로 우리가 일으키려면 일자리 제대로 만들려면은 빨리 금산분리는 완화해야 되지만은 부작용이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끝이죠. 네, 그럼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자, 지금 대기업 정책에 대한 주요 정당의 입장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법인세 문제, 또 금산분리 문제 등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재규 창조한국당 의장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창조한국당에서는 그 이한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의 어떤 특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들은 그야말로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물론 특검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 이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나중에 이제 검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 기업의 투명성 이게 확보되지 않고서는 뭐 검사분리 완화라든지 상업 출자 규제라든지 이건 도저히 우리가 그 수용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민노당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이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 문제, 그다음에 출자 총액 제한제 문제, 그다음에 이 금산 분류 완화 문제, 이 문제 모두 세 문제 모두 그 2%에 불과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세 문제도 이 과세 표준이 1억 초과 기업이 전체 15.6%에 불과합니다만 그 납부세액은 전체 법인세율의 97.9%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결국은 그 대상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만을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의 실제로 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영 구조 개선을 먼저 좀 신경 쓰는 것이 그게 우선돼야 될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 대기업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조치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 재벌 개인 총수 일가에게 이렇게 이윤만 떠넘기는 안기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해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언론에 이렇게 되풀이 반복하면서 늘 지금 얘기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이제 그 경영 민주화 구조 개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가의 상생의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구호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법이 안만 있어도 실제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그러면 이 자유선진당의 또 추가적인 대기업 입장 좀 듣고 싶습니다.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자유선진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세수 결함 문제가 클 거거든요. 과거 참여정부 때도 법인세율 인하를 했었는데 상당히 정부 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이 때문에 세수 결함이 한 8조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1%씩 낮추겠다 하지 말고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재규 의장께서 또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입장을 밝혀주시죠. 순환 출자 문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1세, 2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재벌 가문에서 하나의 특정 기업의 1, 2%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조, 수백조를 지배하는 것이 돌려막기식의 어떤 순환 출자 제도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에서 보이고 다른 대기업들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기업 투명성 이런 부분이 확보되고 나서 완화를 하든지 재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그 조세 문제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기업 활동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갖다가 완화해 주는 거 이거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세수가 이제 비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가가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 내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책 수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한나라당 입장을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 민노당 정치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평소에 굉장히 그걸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를 다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주는 대신에 대기업들의 경영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 환경 경영, 투명 경영은 요구할 겁니다. 제도화 할 거고 또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그게 나타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 처리 문제도 확실한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일 저질러 놓고 감옥소 안 가고 병원에 가서 수용 기르고 나오고 이거는 이제 없다 겁니다. 그렇게 같이 해주자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비중이 대기업 비중이 낮다 그러셨는데 대기업이 국민경제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게 또 중소기업하고 서민들 생활하기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관고리를 좀 잘 감안해서 그래서 정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 세수 부정 문제에 관계에서도 기업을 활성화시켜 갖고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대대로 하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거 같이 감안해서 논의하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대기업 그 경제 정책 부문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그 권선택 의장이 좀 더 시간을 쓰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예. 그 우재창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네. 그 출자 총액 제한제도 네. 폐지에는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참여정부화에서도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거든요. 현재 적용되는 것이 7개 기업 집단에 25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것이 강력한 사전 규제거든요. 이것은 또 규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권 방어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차제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보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출총제가 대단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시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제가 한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출총제를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대내외적인 그 견제 작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출총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유명무실화 됐다. 그렇다면 무엇을 왜 이걸 쥐고 있는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잡기 위한 권력 수단이 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출총제에 결국 신중하게 폐지하겠습니다만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그렇지만은 출총제를 대신할 특히 환상형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뭔가 입법이 있어야 된다. 뭔가 제도적인 보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준 의장께서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거기서 일하는 88%의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이 구조가 정답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은 이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윤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해서 항상 그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대기업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 경제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이전에 규제 완화부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그리고 스웨덴 규제가 없어서 투자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 장사가 이게 투자할 만한 것
수에는 그 어떤 그런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달게 들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규제 완화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올바른 그런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관련한 각 주요 당의 정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선택 의장이 한 번 더 발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예, 대기업의 규제 완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칙에 입각한 규제 완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살아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 행태를 보면은 대기업의 어떤 건전한 사회 윤리 의식 이것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재벌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윤리 경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의 확립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요 정당 정책위 의장들의 대기업에 관한 방향을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논의의 초점은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좀 촉진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규제도 풀고 또 혜택도 필요하다는 거와 이것이 가져올 또 다른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각 당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기업과의 상생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중소기업 정책,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과 또 우리 주요 각 당의 입장을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문제는 우선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R&D 투자라든가 또 우수인력 확보라든가 또는 경영 여건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전폭적인 지원의 강화와 같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주요 정당의 입장을 역시 추첨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창 위원장부터 발언해 주시죠. 중소기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988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99는 뭐냐? 중소기업 수가 전체 사업자 수의 99%. 그리고 종사자 수가 전체 고용의 88%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개 신규 고용의 창출을 다 해냈습니다. 대기업은 14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중소기업이 한 250만 명을 고용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 대단한 공이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이 말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317개 지원단체에서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책도 한 6,245개. 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혼선과 중복과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 중소기업 수석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고 장관급을 승격시켜서 거기서 통합해내고 조정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을 잡는 위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출종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영권. 하지만은 이제는 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하도급 문화, 이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이제 교정해낼 것이냐? 이쪽으로 역할을 전일해서 이쪽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시장에 들려오는 중소기업의 애로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기업으로부터의 그런 압박과 납품 단가 그 이전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시간 관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담 부처도 신설이 필요하고 하도급의 관행적인 이 불공정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각 당의 입장을 차례로 듣겠습니다만 오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이한구 의장부터 하시죠.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대폭 줄여버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올리고 또 생계형 자영업자 살리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 올리기 위해서는 특화 발전 전략을 할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수출 기업화하는 문제, 또 기술 중심적인 그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문제, 또 향토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 문화를 적합시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또는 경쟁 제한 행위가 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그리 돌리도록 하고, 공정위원회에 중소기업의 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공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특별히 상생경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을 겁니다. 거래할 때 현금 지급 의무를 한다든지, 또 R&D를 같이 한다든지, 종업원 교육을 같이 시켜준다든지, 또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생 지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을 거기다가 많이 넣으려고 그러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도 그런 상생 지수에 들어가는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면에서 사회적인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특히 우리는 지금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서 장기 임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특화 중소기업한테 저가로 공급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각 당의 입장 계속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강재규 의장. 네. 예, 좀 전에 우재창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99%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88%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들이 대도시보다는 주로 그 시, 군, 자치단체 여기에 이제 소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남 김해시입니다만은 저희 지역에도 5천 내지 6천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력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제 IMF 때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150조 원의 공적 기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경부 운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십조 원을 거기에 집중해서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의원께서도 경부 운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이 자리에서 경부 운하 제발 포기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주제가 중소기업 문제니까 우선 좀 더 각 당의 그 문제를 들어보고 제가 상황을 봐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께서 중소기업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제 중소기업 살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과연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5대 국정지표에서 첫 번째 과제로 활기찬 시장 경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기찬 시장 경제는 이 대기업 중심이 아니냐, 중소기업 정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한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은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을 좀 내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중소기업이 갈수록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또 특히나 더 지금은 이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 이 영업
이익률을 보니까요.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90년 이래 대기업은 8%로 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90년대 5.9%에서 지금 2005년도에 4.3%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기업의 매출, 영업이익이 중소기업에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기업은 잘 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구조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리고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또 불공정한 그런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지금 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감안해서 사회자인 제가 이 주제의 경우는 한 번씩 더 제가 발언 기회를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 있고 충분한 입장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권선택 의장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중소기업 정책 중요합니다. 나라 경제의 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역할 매우 심각하다, 심대하다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그동안 각 정부에서 열심히 다듬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실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는 보니까 중소기업 분야가 강조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 좀 편중된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가 되는 쪽으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정부를 제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소기업 정책은 어떤 정부의 의지, 위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중기청이 있습니다만은 집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보강하면서 위정자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계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은 실천적인 정책 한 가지로서 저는 약속오음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영세 중소기업을 옥죄이는 그야말로 많은 폐해를 겪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결제기간의 장기화라든가 고위부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제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로서 이런 것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앞장서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 규정을 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자, 중소기업 정책 강재규 의장께서 발언하시죠.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지역의 중소상공인이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 보호 문제도 우리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을 다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은 시군 단위라 해도 대기업의 유통 그 사업 즉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의 전 상권이 완전히 망하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 자그마한 숲이라든지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호책이 전혀 없거든요. 허가 요건만 갖추어지면은 전부 다 이제 행정청, 허가청에서는 허가를 해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조한국당에서는 이제 입법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재래시장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제정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소기업이 아까도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애로운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신문고 제도 이런 걸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정위원회에서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부당행위를 했을 때 이걸 폐지해 가지고 신문고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찰에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소기업 정책 우재창 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제가 다시 또 이한구 의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정부가 지금 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술과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만 있되 소위 말해서 아직 이제 자금이 없는 뭐 그런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단계 참 테이크업 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게 한 2만 5천 개 된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기보와 신보에서 민간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때 민간 금융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전통적인 10만 곳에 달하는 전통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이제 중기청의 적치자금, 또 신보기보, 보증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2조 8천억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2조 6천억밖에 정치자금을 안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2011년까지 매년 4.5%씩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중소기업 과연 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자금 지원하는 거 보면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대로 어려운 것이고 또 전통적 중소기업은 전통적 중소기업대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강한 좀 답변을 좀 제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저히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형, 뭐 독일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정부 주도화해서 그것이 이제 일본과 싱가포르형입니다. 우리는 약간 후자에 있죠. 결국은 뭐 시장 쪽으로 가야겠죠.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5년간은 이것을 과연 미국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본형으로 할 건지 그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구장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구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은 중소기업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지원만 받아갖고는 견뎌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지원받으면은 다시 지원받아야 될 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정 기간은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지원해주겠다.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는 수출 산업화입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 체제도 이제는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돌려버리려고 그럽니다. 대기업은 자기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가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그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기반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D 투자 세액공제도 대기업보다는 몇 배 더 해주려고 그러고 있고요. 최저한 세율 인하도 올리려고 그러고 또 지금 기술평가기관이나 기술관리체제 이것도 재편을 해야 됩니다. 기술평가하고 기술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소위 조인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신기술 제품이 나오면은 이거를 초기 시장을 공기업 같은 데서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 및 공공부문의 R&D 지원 자금 규모도 지금 꾸준히 늘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용으로 돌려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책 자금이 줄어든다는 그 부분,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주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주는 돈은 더 늘어납니다, 훨씬.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제가 마침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 그리고요. 또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저가 임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방에 특화된 중소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서 거의 소위 부지 관련된 그런 투자는 안 해도 되게 엄청나게 경비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방금융을 활성화시켜서 특히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지방의 금융기관이 활성화되도록 하면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민노당 입장 한번 들어보죠. 예. 그 민주노동당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핵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불공정한 원화청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핵심은 불공정한 원화청 간의 그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화청의 관계를 보면요. 삼성의 경우 2003년 이후에 매년 10조 원 안팎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또한 96년에서 2003년 사이에 단기 순이익이 무려 1915%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기업의 그런 이익은 늘어납니다. 기업의 그 이익 처분액의 약 80%가 상위 100대 기업에 집중돼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소기업으로 또 함께 나눠지지는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원청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그 100인 이하 사업장의 90%의 비정규직이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아니 정규직화 돼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민의 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원청회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납품 단가 하향 금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단가를 확정할 때 하청회사의 그럼 임금 인상분까지도 반영하는 단가 연동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청회사가 일정 그 기준 이상의 그런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또 하청기업도 함께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원청 이윤 공유제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자유선진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분야에만큼 그 경쟁 원리보다는 어떤 따뜻한 배려의 원칙 이런 것이 많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자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면은 좀 돈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은행 창구가 높습니다. 그야말로 담보를 선호하는 그러한 대출 관행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꼭 필요한데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그 신기술 어떤 특허를 개발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평가센터를 확대해야 되고요. 확대도 중요하지만은 운영 시스템을 바꿔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것이 확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제의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폐지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성역 없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 두부, 이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어떤 권고적 성격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어떤 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권고적이고 어떤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이 고유업종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언 횟수가 한 번씩 지금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강재규 의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정당에서 나오신 우리 정책위 의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지원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 어떤 정권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다거나 포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이 지금까지는 모든 정부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우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중소기업을 10년, 20년 이렇게 지원한 업무를 한 전문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아까 중소기업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통신부라든지 정보통신부라든지 뭐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까지 해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서가 수없이 많답니다. 중소기업부로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출 이자가 한 4%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제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돈 장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래서 농어민에게 지원하듯이 이 이율을 대출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2%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 고속도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코트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 뭐 대대적으로 브랜드화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재창 위원장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시죠. 예. 저희 당에서 이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라는 겁니다. 환경 영향평가제처럼 또는 교통 영향평가제처럼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를 만든다. 정책을 신설하거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 당의 아주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조지대 규제 영향평가라든지 총연매 부패 영향평가처럼 이것을 가지고 강력한 시정 명령권을 부여해서 휘청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뭐냐면 꼭 추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아까 권선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겁니다. 어음을. 예, 이거 폐지됩니다. 이거 당연히 어음 단계적 폐지. 그리고 현금 또는 크레딧 카드죠. 전자 결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제적으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제 소위 말해서 늦게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1,610개가 있답니다. 35만 명 상인이 지금 종사하고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 주차장 보유율이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한 개당 한 개 주장을 반드시 건립한다. 이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시설 현대화해서 이것을 소위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도 단위, 광역별로 재래시장의 일종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공동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재래시장이 어떤 의미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규모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심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 그렇게 해준다면은, 조금 더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한나라당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예. 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오셔서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반영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재래시장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인 이하의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공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종업원들이 사회보험료를 절반 정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복지, 노후 복지를 위해서 공제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이거를 기금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 1,000억까지 조성을 해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소상공인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경감하고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할 생각이고요. 대형 마트의 경우는 중소도시 입점을
합리적으로 좀 규제를 했다. 도시 경우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 시장, 재래시장, 중소기업 또 재래시장, 또 농어촌 농업을 또 기업하는데 이렇게 같이 링크를 시켜서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이나 농어촌이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정부가 그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상생 체제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좀 더 커질 수 있게 중견 기업화하도록 상속세 완화하는 문제, 또 M&A 활성화 지원하는 문제, 또 이 오래된 중소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백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우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이제 권선택 의장,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또 이직률이 높고 또 보수가 낮고 또 근무 여건이 낮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매력적인 직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우리 가정주부님들께서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만 교육시키면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직무교육 제도를 좀 제도화시켜서 그분들을 우리 생산 현장이나 기업 현장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고생이나 우리 실업계 학생들, 이분들한테 학교 과정에서 그 중소기업에 출근을 시켜서 거기에서 현장에 맞는 일단 맞춤형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그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현재도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보다 확대시킨다면 인력 확보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일정한 기간 근무한 우수한 근로자들, 무주택 근로자,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는 어떤 임대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해서 분양권을 준다면 상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 정책 각 당에서 인력 확충이나 자금 지원 또는 대기업과의 그 연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순 민노당 의장께서 입장을 한 말씀해 보시죠. 네.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실현이 돼도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부를 설치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 때에 왜 고민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뭐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통합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합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향후에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정 과제 속에서 저희도 쭉 훑어봤는데요. 이것이 일반 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나 이런 것도 분명히 대선 때 공약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게요. 이거 언제 또 폐기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자영업자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비율이 높습니다. 비농업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의 29%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의 그런 영세 자영업자가 37.8%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IMF 구조조정 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할 수 없이 퇴출되어서 나온 분이 영세 이 상인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경우라서 정부가 이건 정책적으로 지원 대책, 사회 안전망 대책을 갖춰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두 개의 큰 섹션이 끝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모두의 발언했던 문제들에 대한 미지나미스 같아서 보충 발언 시간을 당초보다 3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 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한 각 당의 입장과 또 앞으로의 각오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영순 의장부터 2분 30초입니다. 예, 경제 살리기가 상당히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그런 이제 법률을 위반해도 경제만 살리겠다면 그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그런 정책을 보면 이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서민 경제 살리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전체 기업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대기업 중심의 정책만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그런 이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과제나 이렇게 이제 이 안 해도 좋은 그런 정책으로 최우선 정책이 아니라 그렇게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그런 이 목표를 두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고용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요.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이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IMF 이후에 우리 그 소득분이 20%에 해당하는 다수의 그런 이 저소득층이 120만 원으로 생활하는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그 생활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100인 미만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그런 이 양극화 해소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것이지 기업만 사는 것이 경제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정책위 의장께서 2분 30초 정도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좀 전해 주시죠.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납품 단가입니다. 이것이 대기업의 횡포가 심한 분야가 이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과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사업 조정제도를 보다 완화해서 강화시켜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작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서민 경제는 물가 불안 때문에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안정 기조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창조한국당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운하 사업만큼에는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심판, 국민들이 동의하에서 추진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은 이것이 엄청난 국가적 영향을 준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이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늘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토의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재래시장 분야인데요. 재래시장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육성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모두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제로 시각에서 어떤 실태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시장 이걸 분명히 좀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어떤 구조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검토돼서 그야말로 어떤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정당 5개 정당의 정책위 의장을 자리에 함께한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총론적 토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강론적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 당의 마무리 발언을 여러분 함께 듣고 계십니다만은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 목적이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원체 엄청난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갖고 집안마다 우환이 가득 차 있고 학교 다녀봤자 이게 학교 다니는 기간보다 일자리에 붙어 있는 기간이 더 짧아져 버린 이런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려면은 이게 단기적인 대책 갖고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국민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국민 생산성을 올려야 비로소 외부의 물가 상승 압력이 와도 생산성 갖고 그거를 커버를 해서 국내에서 계속 경쟁력이 유지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국민 생산성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정부 부문이다고 생각해서 정부는 조직 줄여버리고 그리고 예산 좀 적게 쓰고 세금 적게 쓰고 이런 식의 구조 개혁을 하면서 산업계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쭉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 확보의 방법으로서는 기존에는 별로 신경 안 쓰던 분야를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농수산업을 이제는 경쟁력 갖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거기에서 국제 경쟁력을 올려야 나라 전체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 농수산업을 기업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동안에 외면해왔던 문화, 보건의료, 교육 이런 계통에서도 이제는 기업화하고 산업화하는 그런데 거의 모든 부처들이 이제 매달려 갖고 일을 할 것이고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특히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이제 강화되면서 범부처적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다 이제 중소기업 문제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산업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경제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돼야 된다 해서 이제는 기업 측에서도 이제는 법 잘 지켜야 되고 노동계에도 노조에서도 법 잘 지켜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재규 의장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한구 의장님께서 기업도 법을 잘 준수하고 노동자도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법치 이런 이야기 속에는 노동자를 향한 그런 어떤 법치 이걸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그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침해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희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보내주신 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과는 달리 투표 용지가 2장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는
지역구에 나온 우리 그 장중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선거 관련 발언은 안 좀 됩니까? 자제하시죠. 예, 그러면은 네, 오늘 정책 토론이니까. 그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 주시니까 그 장중한국당이 유일한 그 전국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고 경제 정책 위주로 예, 좀 입장을 예, 좀 더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장중한국당이 항상 소수자, 약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테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통합민주당 우재창 정책조정위원장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기업의 투자 활성화,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건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당은 이 방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협조할 겁니다.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당의 입장에 있던 국회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시적인 정책,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이 그 효율성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잘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미쇼 들어가야 된다. 정부 내에 투자 활성화 팀을 만드셔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인허관계라든지 규제 관계를 그 프로젝트별로 다뤄줘야 된다. 그렇게 스코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이제 마련한 수많은 제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것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선진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본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 대기업 특혜 위주 정책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투명성과 이 신뢰성 또는 책임성은 더 쌓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성장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 성장 위주로 생각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 능동적인 목적, 즉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그런데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아서 성장이 안 되면 그럼 모든 목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국정이라는 것은 골고루 사회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또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아니면 뭐다는 식으로 어느 한 주제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골고루의 어떤 그런 배분, 정책적 배분, 골고루의 고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다 다루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그 진행 중에 본 의제와 다소 거리는 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있고 해서 아까 강재규 의장께서 그 한나라당의 대우나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 변화를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3분쯤 드릴 테니까 입장 설명을 해 주시죠. 뭐 3분씩이나 주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일단은요, 우리 그거 환경 파괴적으로 진행될까봐 제일 걱정들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구체적인 프로포절을 만들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절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수한 전문가들한테 많이 의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민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돈이 들어가서 다른 지원 자금이 줄어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에
정말 전문가들끼리도 굉장히 의견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전문가들 사이에 그 격차가 좀 더 줄어드는 과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확실히 서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조차 저 같은 어느 수준의 전문가도 헷갈리게 돼 있는 상황은 해소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저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차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와 관계돼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본 주제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논의 중에 또 다른 당에서 다들 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말미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른 당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다음 기회에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차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진 5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또 토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3월 13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저녁 개최되는 제3차 토론회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